고려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유형 정리하겠습니다. 고대의 시험 시간은 모두 100분이고 1번 언어서술이 1000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100분을 기계적으로 나눴을 때 60대 40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길게 잡으면 70대 30 따라서 문제 1번을 최대한 빨리 60에서 70분 내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문제 2번의 수리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00자를 보통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정도의 작성이 가능한 만큼 문제 1번을 아주 기계적인 유형을 암기하셔서 시험장에 적용하시게 된다면 60분 안팎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고 2번 수리를 좀 더 여유 있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배점은 언어 75점, 수리 25점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리가 오답인 경우 합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답안지에 제목을 쓰지 말고 곧바로 답안 작성하시고 수리 답안은 자수의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 테두리선 전체적인 테두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공란 안에 답안 작성해 주시고 일부 풀이를 밖에서 한 뒤 그것을 안으로 이렇게 끄집어 넣는 표시는 실격 사유가 될 것입니다. 고대의 경우 연필 사용이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비심의 연필로 또박또박하게 지워가면서 쓰면 되는 만큼 밖에다 쓰지 마시고 안에다 차분하게 주요한 풀이 과정과 정답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서술해 주시고 수리 또한 논술입니다. 따라서 정답의 수치만 간단하게 제시하지 마시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도출됐다는 것도 간략하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 답안지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 제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리 답안지 끝에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런 표시를 한다거나 언어 끝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복 혹은 고려대 진심 가고 싶습니다. 이런 거 쓰고 나오시면 진심 정시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이런 주의사항은 모든 대학마다 다 붙어 있는데 이 얘기인즉슨 제시문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시문을 인용하되 그 인용한 후에 그것의 의미를 자기가 분석적으로 도출하는 과정을 반드시 담아내거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솝우화의 토끼와 그리고 거북이가 만약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 단순하게 거북이가 결국 토끼를 이겼다 이렇게 되면 요약이지만 거북이가 토끼를 이김으로써 재능보다는 성실함이 삶에 있어서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식의 개념적인 주제 도출을 하게 된다면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썼다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 부분 명심하셔서 고대의 각 제시문 3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의 주제를 개념적으로 도출하고 그리고 자신의 논점과 견해를 전개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개 문항이 출제가 될 것이고 시간 안배는 6대4 그리고 아무리 늘어져도 7대3 이상까지 언어서술을 끌고 가시면 안 되실 것이고 전체적으로 언어 난이도는 중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까다로운 그러한 독해 적용이 나지 않는 만큼 독해 정도에서 승부가 나는 중정도 그리고 수리가 가끔 상과 중을 오가는 그런 수준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지문과 도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언어 지문 3개와 수리 지문이 출제되는 대학교. 전체적인 서술은 독해와 독해를 개념화한 뒤 그것으로 논점을 도출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데 이 창의적이라는 것이 주어진 논점 내에서의 창의성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 창의성을 보이는 방법으로서 신선하고 그리고 구체적이며 논지에 적합하고 최근에 시의적절한 이런 예시를 아주 짧게 인용하면 더욱 창의성이 돋보이는 견해서술이 가능하다. 이 부분 답안 작성에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대는 2016학년도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2015학년도 기출문제에서 모두 동일한 형식을 선보였습니다. 제시문 3개를 활용해서 사회적 합의와 법, 더불어 사는 삶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좋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뭐와 관련해서 질문과 관련해서 제시문에서 뭐를 한다. 논점을 도출한 뒤 이 논점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에 무게중심을 두어가면서
답안 전개를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제시문에서 논점을 도출하는 분량을 60% 정도,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주어진 쟁점 내에서 자신의 답안을 견해 속에서 전개하는 것, 이것이 40% 정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애워서 구성에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답안지가 주어졌을 때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계적으로 60% 정도, 따라서 600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하나 둘 셋을 분석하면서 쟁점과 논점을 정리해 나가겠다. 단순하게 요약하거나 베끼지 않고 그것이 뭐와 관련해서,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분석적인 접근을 하고 난 뒤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종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쓰되, 이 견해 속에서 짧은 뭐를 포함시킨다, 예시를 포함시키면 그것은 창의성이란 부분에서 역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고대 논술을 이전까지는 키워드 논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간단하게 고대 기출론제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옛날 문제들이죠. 그리고 2006학년도 예비 모의고사에서 본격적으로 수리 문제를 문과에서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키워드 논술이라고 불리던 시기였었는데, 이때는 어떤 서술을 고대에서 원했느냐, 바로 중심 지문이 하나 주어집니다. 그리고 중심 지문에서 알파, 베타라는 개념을 끄집어내고 사례 지문이 역시 두 개가 주어집니다. 사례 1 그리고 사례 2, 이런 식의 지문이 주어졌을 때 알파의 개념으로 사례 1을 분석하고 베타의 개념으로 사례 2를 분석하고 난 뒤 두 개의 대립된 쟁점에 대해서 나는 알파가 맞다 혹은 베타가 맞다 아니면 둘 다 맞다는 이러한 절충의 답안지다, 이런 식으로 견해 서술을 하는 형식으로 답안이 전개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알파로 사례 1 분석, 베타로 사례 2 분석, 물론 이 순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쟁점에 대한 답안 서술 앞에 60%, 그리고 쟁점에 대한 견해 서술 40%, 이러한 식의 답안 작성이 전형적인 틀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지금의 유형이 선보였습니다. 이때부터는 제시문 3개가 있다면 1, 2, 3에서 각각 뭐를 알파, 베타 그리고 감마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끄집어낸 뒤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적절하게 배합하면서 뭐한다? 견해를 서술하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 제시문으로 이것을 분석하거나 이것을 분석하는 이런 짓을 절대 하지 마시고 각각의 제시문에서 논점만 도출한 뒤 그것을 좀 더 자유롭게 배합해서 견해를 쓰는, 보다 글쓰기 능력에 초점을 둔 그러한 문제 유형으로 변했다. 그리고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2016학년도 모의고사에서 고대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이고, 이제 2016학년도 모의고사에 대해서 고대가 공개한 답안의 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틀의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답안지 유형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셔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답안 유형의 1번으로 고대 측에서는 단지 지문을 순서대로 요약한 답안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요약 그리고 2번 요약, 3번 요약 그리고 땡, 이런 답안지를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시문에서 어떠한 쟁점도 도출하지 않은 채 각각의 요약만한 답안지로서 역시 실격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 유형의 전반부 서술에 충실한 답안지입니다. 따라서 새 제시문 간의 연관성만을 밝힌 후 견해는 역시 생략한 답안지 역시 오답 처리가 되는 유형이라고 고대 측에서 밝히고 있는데, 1과 2와 3을 이렇게 차분하게 비교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결과적으로 견해, 이것에 대한 쟁점의 도출과 자신의 입장 서술이 생략된 답안지 역시 잘못된 답안지 유형에 포함되었고, 세 번째 오답 유형은 각각의 제시문 1과 2와
삶에 대해서 요약한 뒤 그것에 대해서 논평을 하는 그런 답안 서술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타당하고, 얘는 이렇다는데 얘는 타당하지 않고, 얘는 이렇다는데 얘는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재심은 각각에 대해서 논평만 할 뿐, 이것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논점을 도출해서 질문에 대해서, 즉 사회적 합의와 법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견해가 생략된 답안지 역시 오답 유형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마지막 오답 유형입니다. 독불장구 운영이 될 것인데, 지문을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아예 활용하지 않는 경우 따라서 제시문을 학생 여러분 말대로 개무시한 채 아니면 짧게 쓴 채 자기 말을 주저리 쓴 답안지 역시 오답이 된다, 이렇게 고대 측에서 잘못된 답안지의 대표적 유형을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잘못된 답안지가 실제로는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답안지의 일반적인 형식과 틀을 잘 갖춘 뒤에 수리답만 맞춰도 사실은 거뜬하게 합격권 속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고대 논술이라, 적지 않은 채점 교수들이 채점 후기로 전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답안 사례입니다. 아까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미 학원 측에서는 개별적으로 예시답안을 학생 여러분들에게 첨삭할 때 다 전달을 한 만큼 여기서는 전체적인 형식의 틀만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수답안은 간단하게 논점과 관련해서 제시문을 전체적으로 통찰하는 도입 문장 하나,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을 분석하면서 단순하게 베끼는 것이 아니라 분석하면서 제기된 논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면서 개념화하는 그런 작업, 전체적으로 60% 정도의 분량, 그리고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무게중심을 달리 부어가면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부분 40%, 이렇게 기계적인 적용을 답안지 구성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고대 언어 논술은 여전히 다이어트식의 논술이라고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개 제시문을 가지고 단순히 천자 하나만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압축해서 키워드를 논술하고, 그리고 개념적인 서술어로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논점이 도출되면 이 제기된 논점을 적절하게 안배하면서 적극적인 자기 견해를 쓰되, 이때 예시 등을 통해서, 짧은 예시 등을 통해서 창의성을 드러내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고대 수리 문제의 경우 최근 문제는 교과서적 지식이 별로 필요 없는 이러한 언어적 상황과 이것에 대한 수리적 접근 능력 그 자체를 요구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고대 수리는 때때로 확통과 미적 통계 이런 부분에서 난데없이 까다로운 문제를 내기도 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수학 자료, 정석, 특히 정석 연습 문제가 있다면 틈틈이 미적과 통계, 그리고 수일, 수학하, 수학상의 그런 역순으로 마지막 단원의 연습 문제 3개 정도만 한 번씩 눈여겨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석 연습 문제, 약간 복잡스러운 문제가 고대의 논술 유형과 유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원 측에서 여러분들에게 수리 논술 자료집 드릴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자료집에 풍부하게 고대 문제가 수록되어 있는 만큼 이 책을 틈틈이 풀어서 학원 사이트에서 정답 확인하시는 노력을 짧은 기간이라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노파심에서 다시 고대에서 하지 말아야 될 짓 한 번만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놓치면, 답안 전체를 놓치는 만큼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게 된다면, 문제로 주어진 제시문들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관련이 없는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일방적으로 진술하지 말라. 흔히 범하는 실수는 제시문을 과도하게 인용한다 한 80% 정도, 그리고 끝에 한 문제 자기 견해만 쓴다. 이와 달리 제시문을 전혀 인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 철저하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서술은 논점 일탈로 간주된다, 이런 뜻이 될 것이고, 제시문의 논거를 활용하고 있지만 깊이 있는 이해나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지 않은 답안 역시 별 볼 일 없는 답안지가 될 것이고, 각각의 제시문을 단순하게 요약해서 이는 이러하다, 이는 이러이러하다는 식으로 전체의 4분의
정도로 할애하게 되면 사실 아무것도 논술하지 않은 것이 된다. 주어진 글들을 활용해서 글을 쓴다. 여기서 활용이라는 것은 적절한 배합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논점과 연결되는지를 자기가 분명하게 밝혀서 논점들을 취사 선택한 후 논점에 기반을 두되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좀 더 창의적인 사고 확장을 할 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재심은 요약 과정의 논점의 일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실력의 부족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독창성으로 비약으로 확장하거나 순서대로 요약만 하고 활용하지 않거나 연관성, 재심문 사이의 연관성 분석에만 치중해서 논점이 도출되지 않거나 새 재심문을 요약하고 각각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평만 하고 답을 끝내거나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만 나열하거나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짓으로 머릿속에 철저하게 각인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키워드를 놓치지 말 것, 논점을 확대해서 자기 논의로 옮겨가고 재심 분석과 견해는 6대4 정도의 기계적인 원고지 안배할 것. 재심문의 개념어를 적절히 추출하고 논점을 제기하면서 서술이 준비 단계를 마치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견해로 적극적인 입장 개진을 할 것. 신선하고 적절하고 현실적이며 구체적 사례가 있으면 견해 파트에 짧게 인용해서 창의성을 드러낼 것. 당부 말씀입니다. 수리 문제가 바로 2번에 버티고 있는 만큼 다소 서두른다는 생각으로 문제 접근하셔서 수리 시간 확보하시고 의 안정성 6대4 정도의 비율 잊지 마시고 글씨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시키십시오. 처음에는 차분히 쓰다가 나중에 날렸으면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문학지문이 나오면 그것이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인지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첫 문장에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고지 사용법은 본계 해설 잠깐 듣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고대 캠퍼스입니다. 중후한 느낌이 마치 유럽을 연상하게 한데 내년에는 여기에서 공부하시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